반갑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이번에는 독서론을 첫 번째로 같이 살펴보게 될 건데요. 비문학에서 첫 번째 지문이기도 하죠. 한번 같이 살펴보고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밑줄 긋기에 대해서 나왔어요. 자, 밑줄 긋기라는 게 이제 주제로 나왔고, 자, 밑줄 긋기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독서 전략이다. 당연하죠. 저희가 이제 책을 읽을 때 밑줄 긋기를 잘 활용하면은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고 기억한 내용을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당연한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독자로 하여금 표시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도록 돕고, 그리고 표시한 부분이 시각적 자극도 주고, 그러니까 저장도 되고 시각적 자극도 주고, 그래서 단서가 된다. 이런 점에서 밑줄 긋기는 일반적인 독서 상황뿐 아니고 학습 상황에서도 당연히 유용하겠죠. 그리고 뭐 방대한 정보들 가운데 주요한 정보 추릴 때도 효과적이고, 주요한 정보 추릴 때도 당연히, 그리고 색인 역할도 하고, 이런 것도 한다는 겁니다. 자, 통상적으로 독자는 읽는 중에 바로바로 밑줄 긋기를 한다. 이게 통상적인 우리가 하는 짓이죠. 쌤의 지도를 받은 학생들은 알겠지만 바로바로 밑줄 긋기를 하면 안 되고, 눈으로 먼저 가고 머릿속에 넣으면서 그 중요하다고 판단을 내린 후에 밑줄 긋기가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밑줄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면서 효과가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잘못 표시한 밑줄을 삭제하기 위해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흐름 방해가 있죠. 이렇게 바로바로 하면 흐름이 방해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이게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자, 우선 글을 읽는 중에는 문장이나 문단에 나타난 정보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할 때까지, 그러니까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할 때까지 늦추었다가 중요한 정보에, 이게 1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이때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정보라는 그 개념은요,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만의 체계, 밑줄 긋기 표시 체계, 이게 2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밑줄 이외에 다른 기호도 쓸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줄 긋기 표시 체계는 밑줄 긋기가 필요한 부분에 특정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하기로 독자가 미리 정해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정해놔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기준으로 묶을 수 있을 때 동일한 기호, 또는 순차적인 번호 붙이기,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것은 연습 없이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오해되기도 합니다. 오해가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밑줄 긋기는 주요한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오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팩트가 아니다. 왜냐면은 주요한 정보가 뭔지 판단이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거 없이, 연습 없이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기 때문에. 됐죠?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일반적인 독서상에 당연히 도움이 된다 그랬고요. 밑줄 이외에 다른 기호도 가능합니다. 근데 밑줄 긋기는 누구나 연습 없이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완전 틀렸죠? 그거는 바로 오해다. 자, 4번. 독자가 내용 다시 찾을 때 유용하고요. 그리고 시각적 자극 줘서 떠올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너무 쉽죠? 자, 기억 어딨죠? 슝슝슝슝. 자, 밑줄 긋기의 방법을 잘 이해하고 사용해야 된다.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다시 되도록 많은 부분을 밑줄 긋기 아니죠. 글을 읽고 있을 때는 밑줄 긋기 하지 않아요. 이것도 아니었죠. 중요도를 판단하고 그으라 그랬죠. 중요도를 판정하기 어려우면 우선 밑줄 긋기, 이런 내용도 없었고요. 4번. 주요한 정보를 추릴 수 있도록 자신이 만든 밑줄 긋기 표시 체계도 좋다 그랬습니다. 자, 5번. 글에 반복되는 어휘나 의미가 비슷한 문장이 나올 때마다 바로 이거 하지 말라 그랬죠. 좋습니다. 3번. 윗글을 바탕으로 이제 했을 때 똑바로 못한 거 있나, 표시기호 자신의 그 기준대로 뭔가 만들었죠. 그리고 독서 목적도 정보 습득이라는 목적을 확인을 했고요. 자, 1번. 독서 목적을 고려하면요, 1문단에서 네모를 친 거는 적절하지 않군. 자, 정보 습득이 주요한 목적이었죠. 근데 1문단에 네모로 표시한 부분은 어디죠? 육지 포유동물이죠. 근데 봐, 외형적 특징이 주제였어, 목적이었어. 근데 포유동물이라는 거는 외형적 특징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지 않으니까 얘도 맞는 내용. 자, 2번. 독서 목적을 고려하면요, 1, 2 순서 매긴 거 적절한가? 자, 목적은 뭐죠? 외형적 특징에 대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건데, 암컷들은 이렇게 도와주고 어미들은 새끼를 이렇게 보호하고, 이런 암컷과 어미들에 대한 특징, 이것은 전혀 관련이 없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적절하지 않죠. 2문단에서 네모로 표기한 거 보니까 고래 생김새, 이게 포인트였죠. 그래서 적절하게 활용했다. 자, 3번. 독서 목적을 고려하면요, 2문단에서 지느러미는 배를 젓는 노와 같은 형태, 그런 형태, 이 형태, 이 여기 체크해놨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도 누락됐다.
자, 5번. 물은 이게 물결표. 고래는 폐로파니까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다. 독서 목적이 뭐였어? 외형이잖아. 그러니까 주요한 문장의 밑줄 긋기를 하였군? 아니죠. 이거는 외형과는 관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5번.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난이도 굉장히 쉬웠고요. 이게 독서론의 난이도는 앞으로 계속 쉬워질 건지 어떻게 보면 화작이나 언매와 같은 파트는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근데 독서론은 여전히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25학년도 수능 지문 중에서 첫 번째 지문을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난이도는 같이 풀어보고 나서 선생님이 마지막에 평가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수능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다고 하니까 어렵지 않게 학생들도 비문학도 잘 해결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은 뭐 보통 스크롤 압박 쌉이라 그러죠. 겁내 길어요. 한번 가봅시다. 맨날 익숙하죠, 이 형식. 서양의 과학과 기술, 천주교의 수용을 반대했던 이항로를 비롯한 척사파, 그러니까 척사파 안에 이항로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주장은 개항 이후에도 지속되었지만 개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개화. 계물성무와 화민성속의 앞글자를 딴 이 개화는, 이런 거는 문제 안 나오겠죠. 개화는 개항 이전에는 통치자의 통치행위로서 변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과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를 의미했다. 그러니까 이 개화라는 것은 결국에 개항 이전 시기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냐면은 통치자의 통치행위로서 변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 왜냐면은 통치자가 통치를 하려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피통치자들은 교화, 이런 것들을 의미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이항로 비롯한 척사파는 수용하면 안 된다. 하지만 개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고, 이 개화는 이러이러한 개념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항 이전에 나왔으니까 이제 개항 이후가 나오는 거죠. 서양 문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서양 문명의 수용을 뜻하는 개화 개념이 자리를 잡게 되죠. 이모곤란 이후 고종은 자강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반서양 정서의 교정을 위해 한성순보를 발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자강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서양이 싫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성순보를 발간해요. 이 신문의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과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지의 발달과 풍속의 진보를 뜻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화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고종이 한성순보를 발간하면서 개화 개념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인지의 발달, 풍속의 진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이모곤란 이후라는 거죠. 이 개념에는 인민이 국가의 독립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 독립주권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돼. 이 의식의 변화는 인지의 발달과 이어질 수 있겠죠. 통치자 입장에서는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서 국가의 진보,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항 이전의 개념은 어떻게 이어질 수 있었어요? 개항 이전 이 시기에는 이런 개념이었고요. 이모곤란 때는, 이 이후에는 고종의 한성순보를 통해서, 얘를 통해서 어떤 개념으로 갔어요? 인지의 발달과 풍속의 진보. 인지의 발달과 풍속의 진보. 다시요. 잠깐만요. 예. 인지의 발달과 풍속의 진보. 이렇게 이어질 수 있었다. 됐죠? 그 다음에 개화당의 한 인사가 제시한 개화 개념은 또 새로운 거죠. 개화당의 한 인사가 제시한 개화 개념은 성문화된 써있는 그 규정에 따른 대민 정치에서의 법적 처리 절차 실현 등 근대 국가의 통치 방식으로의 변화였대요. 그럼 여기서 나온 이 개화 개념은 어떻게 됐대요? 근대 국가의 통치 방식으로의 변화. 그는 이 한 인사겠죠. 개화 실행 주체를 여전히 왕으로 생각했대요. 왕이 주체고, 왕의 역할이 이 개화 실행 주체로서 왕의 역할이 사라진 거는 갑신정변 때 사라졌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풍속의 진보와 통치 방식 변화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던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봐요. 여기서 말하는 풍속의 진보와 통치 방식 변화, 이 풍속의 진보와 통치 방식 변화를 누가 얘기한 거냐면은 갑신정변 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도 보였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위에서 봤다시피 개화당의 인사가 얘기한 그 개화 개념은 통치 방식 변화지 그런 통치권 자체에 대한 변화, 통치 방식에 대한 변화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이후 개화 개념은요, 국가 구성원을 조직하고 동원하기 위해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했고, 6.1조는 서유견문을 저술하며 개화 개념에 더 씌워진 부정적 이미지를 떼어내고자 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서 이후 간행된 대한매일신보 등의 개화 개념은요, 국가 구성원 전체를 실행 주체로 하여 근대 국가 주권을 향해 그들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을 의미했다. 지금 이 개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계속 쭉 전개를 하고 있는데, 얘는 잘 짚고 넘어가줘야 될 것 같아요. 개항 이전의 어떤 개화 개념에서는 지식 확장이라든가, 그러니까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통치자의 지식 확장이나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였죠. 기억나고 있죠. 근데 개항 이후에 고종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가 그려졌냐면은 인지를 발달해야 되고 풍속을 진보해야 돼 라고 이제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화당의 한 인사의 입장에서는 이 개화가 어떤 개념이었어요? 통치 방식, 근대 국가의 통치 방식 변화였구나 라고 이제 이해가 됐는데, 그 다음에 갑신정변에서는 어떤 이미지였어요? 풍속의 진보와 통치 방식 변화인데, 얘네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었냐? 얘네의 차이점을 끌고 와 본다면은 왕이 주체인가 아닌가. 그래서 왕이 주체가 아니게 되면서부터 뭐가 문제였다? 개인의 사욕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었다. 됐나요? 그래서 이러한 개인의 사욕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6.1준이 서유견문을 쓰면서 개화 개념에 더 씌워진 그 이미지를 떼어내려고 했고요. 대한매일신보 등의 개화 개념은 국가 구성원 전체를 주체로 해가지고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을 의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6.1준이라든가 대한매일신보 이 친구들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 국가 구성원 전체를 단위로 해서 조직하고 동원, 이런 개념으로 진화했다. 지금 보이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그리고 이게 3번, 4번, 그리고 5번의 개화 개념까지 저희가 전개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빨간색을 좀 많이 봐주세요. 이 개념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을사늑약 이후 개화 논의는 문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화가 문명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언제부터? 을사늑약 이후부터. 대한제강의 주요 인사들은 서양 근대 문명을 수용해서 근대 국가를 건설하고자 앞서 문명화를 이룬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대한제강에서는 일본의 지도를 봐야 된다고 보았고, 그래서 이들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 인식의 준거로 삼았기 때문에 민족 주체성을 간과했어요.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박은식은요, 근대 국가의 건설과 새로운 주체의 형성에 주목해서 문명에 대한 견해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개화가 문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개화가 문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한자광의 문제는 뭐였다? 민족 주체성을 간과했다. 서양 근대 문명을 너무 이제 추종하다 보니까. 이때 박은식은 근대 국가 건설과 새로운 주체의 형성에 주목해서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는데, 그의 기본 전략은요, 문명의 물질적 측면인 과학은 서양, 정신적 측면인 철학은 유학의 혁신,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해 과학 연구가 시급하긴 한데 철학 또한 필수적이다. 그래서 자국 철학 전통의 정립이라는 당시 동아시아의 흐름 속에서 이런 식으로 실천적인 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이 박은식이라는 사람은 과학은 서양, 철학은 유학,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했다. 그래서 6번 개화가 이제 문명으로 넘어오면서 대한자강의 민족 주체성 간과가 있었고요. 7번 박은식의 아이디어가 있었다 라는 겁니다. 됐나요? 지금 정리가 됐나요? 머릿속에? 좋아요. 나까지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중국이 서양의 과학과 기술에 전면적인 관심을 기울일 때는 아편전쟁. 이 중국, 그러니까 이 양식이 계속 비슷합니다. 지금 예전에도 이런 양식이 계속 나왔었는데 한국과 서양, 그러니까 서양 거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중국과 비교하면서 드러내는 게 굉장히 많죠. 중국이 서양의 과학과 기술에 전면적인 관심을 기울일 때는 아편전쟁 이후였다.
전쟁 패배에 따른 위기감은 반세기에 걸쳐 근대화의 추진과 함께 의욕적인 기술 수용으로 이어졌지만, 그러니까 패배할 것 같아서 의욕적인 기술 수용을 했지만 청일전쟁의 패배는 기술 수용만으로 부족하다. 청일전쟁 패배하면서 이게 이런 아이디어로 이어진 거죠. 이에 따라서 20세기 초반 진정한 근대를 이루기 위해서 기술 배후에서 작용하는 과학 정신을 이식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옌푸라는 사람은 국가 간에 벌어지는 약육강식의 경쟁을 부각하고,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정신적인 게 중요하다. 근데 기술뿐 아니라니까 기술이 없어도 된다는 아니에요. 정신적 자질 중 과학적 사유 능력, 이 중에서도 과학적 사유 능력이 중요하다. 그에게 과학적 정신이 전제되지 않은 정치적 변혁은, 그러니까 과학적 사유는 정치에도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과 실증의 방법에 근거한 근대 학문 전체인데 어떤 거? 인과 실증의 이 모든 것이 과학이다. 그래서 이거를 해서 전통 학문의 폐단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한 거죠. 이게 천두슈라는 사람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정리하자면은 지금 결국에는 중국에서도 본격적으로 그 과학적 정신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옌푸는 기술뿐 아니라 국민의 정신적 자질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거 중에서도 과학적 사유가 중요했다. 그리고 근대 학문 전체, 인과 실증 방법에 근거한 모든 게 근대 학문 전체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게 옌푸의 주장이었고요. 천두슈라는 사람도 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나오게 되는 건데요. 천두슈는요, 신문화 운동을 했고요. 이 지식인들은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민주 정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중국이 달성해야 되는 이 신문화는 뭐냐면요, 과학 및 과학의 방법에 근거한 문화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에서 얘기했던 옌푸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전통문화 전반에 대해서 갈아엎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과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공상이다. 과학이 없으면 공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천두슈는 사회와 인간의 삶에 대한 연구도 과학의 연구 방법을 해야 된다. 자, 1차 세계대전의 비극은 과학을 이용해 저지른 죄악의 결과였군, 과학 자체의 죄악이 아니다, 이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천두슈라는 사람은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민주정치가 가능하며, 그러면서 1차 세계대전도 과학 자체의 죄가 아니다, 이런 얘기로 또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부정과 비판을 적절히 사용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받아들일 때 과학을 어떻게 보면 정치적 개념과 연결한 1번, 2번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을 시찰했던 장준마이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역작용을 목도해요. 통제되지 않은 과학이 가져온. 그래서 인생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 이게 과학이 이걸 해결할 수 없어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근대 문명을 비판합니다. 됐죠? 그래가지고 책임부재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 됐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인생관의 문제에는 과학적 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과학과 별개고 과학 만능주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국 전통 가치관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이 사람은 인생관의 문제는 과학적 방법 안 되고요, 중국 전통 가치관 수호해야 돼. 이게 3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제가 체크한 이제 숫자만 잘 따라가면은 크게 문제 없이 다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볼까요? 4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건데, 가에서는 서양과학과 기술의 국내 유입을 반대하는 주장이 개항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자, 개항 이후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부터죠. 잠깐만요. 여기서부터죠. 자, 문제가 정확히 말하면은 그런 주장이 있었냐라는 건데, 주장이 이어졌냐라는 건데, 꾸준히 반서양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고종이 자강 정책을 하고 한성순부를 발간했죠. 그러니까 크게 틀린 말이 아니죠. 그리고 2번이에요. 유학을 혁신해서 철학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 견해는 누구의 견해였죠? 바로 박은식의 견해였으니까 을사늑약 이후. 여기 7번이었죠. 7번. 이건 7번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거는 고종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고종 그 시대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2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네. 3번. 나는 진정한 근대를 이루려면은 기술 수용의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옌프라든가 여러 학자들이 등장을 한 거였고요. 4번. 나에서 과학 정신이 사회의 자리를 잡으려면 정치적 변형이 아니죠. 과학 정신이 있어야 그 다음 정치적 변형. 순서의 문제죠. 정답 4번입니다. 5번. 나 근대과학 문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뭐 이런 전통 가치관에 주목했죠. 마지막에 나왔던 누구죠? 장진마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번. 개화에 대한 이해.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1번. 개양 이전의 개화 개념은요, 통치자료의 역할과 관련이 있었다. 이거 1번 개념이었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2번.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은요, 서양 기술과 제도의 선별적 수용을 통한 국가 진보의 의미. 한번 볼까요? 한성순보는 고종이니까 2번이죠. 여기서 이 한성순보는 서양 기술과 제도를 도입할 때 인지의 발달을 하고 풍속의 진보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학생들이 헷갈릴 수 있었던 게 이제 선별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겠는데, 어디를 살펴보면 되냐면요,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 수용 가능한 이라는 어떤 키워드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선별적으로 받아들여도 된다,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 한성순보와 개화당의 한 인사, 얘네의 개화 개념은요, 통치권자의 왕을 베이스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개념이 나오게 되죠. 언제부터? 바로 여기부터 4번부터 갑신정변부터 그런 다른 개념이 나오게 되죠. 자, 4번. 개화의 실행 주체로 왕에게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도전으로 이해됐다. 그대로 나온 내용이에요. 4번에. 5번. 대한매일신보의 발간에 이르러서야 국가의 주권과 결부한 개화 개념이 제기되었다. 국가 주권과 관련된 개화 개념이 언제 먼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대한매일신보의 발간은 몇 번이죠? 바로 고종 때니까 아니죠. 정정할게요. 5번입니다. 6일준 이때죠. 이때는 뭐였어요? 이 개화 개념이 굉장히 부정적이게 됐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것이었죠. 국가 주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아니요. 죄송합니다. 국가 주권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근데 국가 주권을 향해서 그들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에 대한 얘기였으니까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은 국가 주권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처음 나온 것이냐, 그게 아니고 이 위쪽에 2번을 보시게 되면은 국가의 독립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라는 개념을 보면은 이때부터 이미 주권에 관련된 결부된 개념이 나왔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잘 찾아줬으면은 쉽게 찾을 수 있겠지만, 이 주권이라는 키워드를 잘 못 찾아냈으면은 조금 헤맸을 수 있습니다. 자, 6번. 나의 천두슈 그리고 장진마이가 모두 둘 다 동의할 수 있는 진술로 적절한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천두슈는 어떤 내용이었고 장진마이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천두슈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민주정치가 실현이 가능해. 그래서 전통문화, 우리가 갖고 있던 전통문화 전반에 대해서 부정과 비판을 해야 돼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은요, 과학 자체의 죄는 아니야. 과학을 이용한 죄지. 됐나요? 장진마이는요, 과학이 불러일으킨 역작용을 목도하고요, 인생은 이렇게 과학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국 전통 가치관도 수호를 잘 해줘야 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잘 찾는 게 중요하겠죠. 1번. 전통 사상은요, 과학 및 과학 정신과 양립할 수 없어.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같이 사용할 수 없어. 그거는 이제 사실 의견이 다르죠. 그러니까 장진마이의 입장에서는 이 과학을 아예 받아들이면 안 돼가 아니고 현명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 만능주의는 안 된다, 현명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6번에서 1번은 적절하지 않죠.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장진마이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2번. 전통 사상의 폐단은 과학 정신이 뿌리내리지 못해서 그래. 이거는 천두슈의 주장이죠. 장진마이는 아니죠. 자, 이 6번에 3번에서 굉장히 헷갈렸을 것 같은데, 보통 어떻게, 천두슈는 누가 봐도 이것에 맞는 말을 했다고 다들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근데 뭐가 헷갈렸을 거냐면, 장진마이는 과학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과학적 방법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이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둘 다 공통적으로 과학적 방법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장진마이를 보면요, 천두슈는 안 봐도 되겠죠? 장진마이를 보면 결국 이 과학적 방법은 부정하지 않아요. 그때 부정하지 않는데 뭐냐면은 근대과학 문명에서 초래된 사상적 위기가 주체의 책임 부재, 그러니까 이거를 책임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그리고 통제되지 않은 과학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 과학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 과학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과학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과학적 방법을 그만둬 다 때렸죠 이게 아니에요. 과학을 수용을 하되 수용을 하는 건데 수용을 하되 그것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되고 그 과학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죠. 4번 서양의 과학 정신을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된다. 이것도 틀렸죠. 장진마이가 안 된다고 하겠죠. 국가의 위기는 과학적 방법을 사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부재해서 이것도 틀렸죠. 자, 7번 기업과 니은에 대한 이해죠. 기업 볼까요? 기업 박은식 근대국가 건설과 새로운 주체의 형성에 주목해서 문명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죠. 어떻게? 과학은 서양, 철학은 유학. 유학을 변혁해서 이렇게 가져오자 했죠. 그리고 니은 한번 볼게요. 니은이 어딨죠? 잠시만요. 아 여기 있네요.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민주정치의 실현이 가능하다. 천도시를 비롯해서 이렇게 천도시가 대표적으로 얘기한 거죠. 과학이 있어야 민주정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였죠. 가장 적절한 것 1번 기억은 인격의 수양을 동반하는 근대 주체의 정립에 동의하고 네, 뭐 그럴 수 있죠. 니은은 전통적 사유방식에 기반을 둔 이건 절대 아니죠. 자 2번 기억은 주체 인식의 준거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라는 인식에 그러니까 반대죠. 반대. 이 키워드에 잘 봐야 돼요. 지금 이 뒤에 이렇게 나눴을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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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억은 주체 인식의 준주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라는 인식에 반대했죠. 맞는 말이고요. 니은은 철학이 과학의 방법에 근거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반대했고요. 네, 무조건 과학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3번 기억은요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한 과학 연구의 시급성을 부인했어요.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한 과학 연구의 시급성을 부인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명의 물질적 측면에서는 이 편리 증진을 위해서 이게 시급하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애초에 글러먹었죠. 자 4번 볼게요. 기억은 앞서 근대 문명을 이룬 국가를 추종하는 태도를 비판했다. 앞서 근대 문명을 이룬 국가를 막 함부로 추종하면 안 된다. 네, 그런 내용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니은은 전쟁의 폐해가 과학을 오용한 잘못한 사람들 탓이야.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자 5번 기억은 과학과 철학이 문명의 두 축을 이루는 학문이라는 견해에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니은은 철학보다 과학이 우위임을 인정할 수 없어. 이거에 동의해요? 어림도 없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가랑 나를 이해한 학생이 보기에 대해서 보인 반응입니다. 자, A마을은 가난했지만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A마을은 가난했지만 전통문화와 공동체적 삶을 중시하며 조화롭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그 약간 전통이죠. 그랬을 때 오래전 정부는 마을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서양의 생산 기술을 도입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뤄낼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했죠. 이에 정부는 마을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미래상을 지속해서 홍보합니다. 자, 풍요를 누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웃 마을들과 경쟁하며 갈등해요. 이거랑 달라졌죠. 이러한 격화된 경쟁에서 A마을은 새로운 기술의 수용만을 우선시했고 과거에 중시되었던 이런 것들을 무시했다. 그러니까 과학을 우선시했고 그러니까 신문화죠. 그런 거를 우선시했고 그리고 낡은 관념으로 과거의 것들을 이제 했다. 인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에서 한성순보를 간행한 취지는요. 서양에 대한 반감을 줄이는 데 있었죠. 그거는 보기에서 정부가 서양의 생산기술 도입으로 변화하게 될 마을을 홍보한 취지와 부합하겠군. 이게 맞아요? 이거는 틀리죠. 자, 왜냐면요. 이 고종이 이러한 한성순보를 왜 발간했는지를 봐줘야 돼요. 왜냐면은 그 한성순보를 발간해서 개화 개념을 이 고종이 했던 이유는요. 서양 기술과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지의 발달, 풍속의 진보도 있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독립주권, 우리 거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거고, 받아들이는 것도 무작정 발전 이런 개념보다도 수용 가능한 것만 받아들여서 우리나라 조금 더 잘 살아보자 이 정도에 국한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떤 급진 정책과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가에서 개화당의 한 인사 몇 번이죠? 개화당의 한 인사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개화당의 한 인사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3번 개념이었죠. 근대 국가의 통치 방식으로 변하죠. 그래서 주체는 여전히 왕이었고요. 그 지향점은 통치 방식의 변화와 관련이 있었죠. 그래서 정부가 생산 기술을 도입하며 내세운 목표랑은 다르죠. 여기서 위에서 말했던 이 목표는요, 이 생산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잘 살아보세요 이거잖아요. 자, 가에서 박은식은요. 박은식은 뭐였죠? 기억나고 있죠? 철학과 과학을 이제 구분을 해서 하는 거였는데, 과학과 구별되는 철학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보기에서 젊은이들이 자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는 철학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왜냐면 다 과학으로 빠져버렸잖아요. 나에서 옌프는 경쟁에 승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기술과 정신적 자질을 강조했죠. 보기에서 마을이 기술의 수용만을 중시하면 마을과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봤겠죠. 왜냐면 정신적인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됐나요? 자, 5번 나에서 장준마이는 과학적 방법의 한계를 지적했기 때문에 보기에서 마을이 과거에 중시했던 인생관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문제는 과학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겠군. 다시 읽어볼게요. 나에서요, 장준마이라는 인물 기억나고 계시죠? 장준마이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기억 안 날까봐 한 번 더 짚어볼게요. 장준마이는 뭐였어요? 과학의 역작용 보고 중국 전통 가치관도 수호해줘야 된다. 아예 그 과학 수용을 반대한 건 아니고요. 과학적 방법에 한계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보기에서 마을이 과거에 중시했던 인생관이 유효하지 않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시 부활시켜야죠. 과학적 방법은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문맥상 의미에 대한 문제는 알아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굉장히 길고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했을 만한 그런 그 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난해하고요. 그리고 한 개념에 대해서 약간 비슷한 키워드들끼리 자꾸 섞이고 얽히고 하는 내용인데 잘 꼼꼼히 읽어서 문제 다 잘 해결했길 바라고 해서 첫 번째 지문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25학년도 두 번째 지문 과학입니다. 과학 한번 들어가 봅시다. 과학기술. 네, 봅시다. 노이즈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 한번 빠르게 정리하고 빠르게 풀어봅시다. 자, 문장이나 영상, 음성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생성 모델 AI. 되게 트렌디한 지문을 냈네요. 인공지능 생성 모델 중에서 확산 모델이라는 게 있대요. 확산 모델은 영상의 복원, 생성 및 변환에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어쩌라고? 확산 모델의 기본 발상은 원본 이미지의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추가했다가 다시 없애면은 원본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 이미지가 있으면은 거기다가 노이즈를 넣었다가 빼면은 어떻게 된다? 복원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확산 모델이래요. 그래서 노이즈는 뭔데요? 노이즈라는 개념은요, 필요가 없거나 원하지 않는 값이래요. 그래서 원하는 값만 들어있는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단계별로 더하면 노이즈가 포함된 확산 이미지가 되고요. 확산 이미지는 그러니까 노이즈가 들어가 있는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가 더해진 거예요. 원 플러스 노예요. 되고 여러 단계를 거치면 결국 어떤 이미지였는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노이즈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이즈 원본 이미지가 있을 때 여기다가 뭘 추가해요? 노이즈를 추가하게 되면 이 이름이 확산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계속 노이즈가 누적이 되면 노이즈 이미지로도 되는데 이것은 원본이 뭔지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역으로 단계별로 더해진 노이즈를 알 수 있으면 노이즈 이미지에서 원본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원본 이미지 복원의 조건은 뭐예요? 단계별로 더해진 노이즈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확산 모델은요, 노이즈 생성기 1번, 이미지 연산기 2번, 노이즈 예측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해서 순확산 과정 1번, 역확산 과정 이거는 세모로 할게요. 역확산 과정 2번 이렇게 작동한다. 자, 순확산 과정이죠. 그러면 세모 1번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확산하는 순 과정, 노이즈를 추가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래서 첫 단계에서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노이즈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1번에서 노이즈 생성기에서 노이즈를 만들어서 이미지 연산기가 이 노이즈를 원본 이미지에 더해서 노이즈가 포함된 확산 이미지를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성기에서 이거는 지울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동그라미 1번에서 뭘 만들어요? 노이즈를 만들어요. 그래서 연산기가 얘를 2번이 얘를 어디로 합해줘요? 원본 이미지로 보내서 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을 하는 거죠. 2번이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다음 단계부터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든 노이즈를 이전 단계에서 출력된 확산 이미지에 더해요. 그럼 여기서 만들어서 누적이 되겠죠. 이렇게. 이때 더해지는 노이즈는, 이 노이즈들은요, 크기나 분포 양상들 단계별로 달라요. 단계별로 서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따라서 노이즈 예측기는요, 단계별로 확산 이미지를 입력받습니다. 이 3번은요, 단계별로 확산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특성을 추출해서 수치로 표현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해요.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군, 아니면 이 친구는 어떤 친구겠군. 그래서 이 수치를 뭐라고 불러요? 잠재 표현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습하는 친구인 3번이 굉장히 중요한 친구가 되는 거죠. 이러한 노이즈 예측기 학습 방법은요, 기계 학습 중에서도 이 안에 포함된 것 중에 지도 학습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얘는 뭐냐면요, 학습 데이터에 정답이 주어져서 출력과 정답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그러니까 노이즈 예측기, 그 3번이 어떤 정답을 내놓아요. 정답을 내놓겠죠? 정답이 아니고 얘가 뭐 답을 내놓겠죠? 그러면 이것에 사실 맞는 답이, 정답이 정해져 있는데 다르겠죠. 하지만 이 간극을 점점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킬 때 만들어 넣어준 노이즈가 정답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오겠지 했는데 나온 게 같은지 다른지, 그리고 그 차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작아지도록 학습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세모 2번입니다. 지문 굉장히 쉽네요. 역확산 과정은요, 노이즈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제거하면서 반대로 가는 거죠. 근데 제거하려면요, 단계별로 뭐가 더해졌는지 알아야 뺄 수 있잖아요. 이거 누가 이 단계별로 더해졌는지 누가 알아요? 이거 바로 3번이었죠. 3번 친구 뭐였죠? 예측기였죠. 그러니까 이 역할을 한다. 너무 지문이 단순하고 간단해서 좋네요. 노이즈 이미지 또는 중간 단계에서의 확산 이미지를 노이즈 예측기에 입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노이즈가 합해져 있는 그것을 누구한테 넣어요? 3번한테 넣어요. 그러면 이 3번이 여기서 특성을 추출해가지고 잠재 표현을 구하고 노이즈를 예측해요. 이거를 보고 뭐 들어갔네, 이게 들어갔네 라고 이제 잠재 표현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예측한 그 잠재 표현을 빼내는 거예요. 여기서 슉 빼내서 현 단계의 노이즈를 제거한 확산 이미지를,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이즈 예측기는 결국에는 노이즈가 껴있는 친구를 보고 역추적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게 들어갔거니 해서 빼내는 거예요. 그거를. 됐죠? 이런 식으로 많은 종류의 이미지를 학습시킨 후 잠재 표현의 고유 변호를 붙이게 되면은 선택 생성도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하지 않는 이미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지문이 굉장히 쉽네요. 자, 10번. 학생이 윗글을 읽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확산 모델이 지도 학습을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지도 학습 방법이 확산 모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며 읽었다. 그거는 뭐 적절하죠. 2번. 확산 모델의 두 가지 과정 뭐였죠? 이렇게 노이즈를 넣는 뭐 방법도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그 순적인 방법도 있고 역적인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세모 1, 세모 2가 있었으니까 주목하고 어느 과정이 먼저 하지? 좋아요. 3번. 확산 모델에서 노이즈의 중요성. 노이즈 중요하죠. 사용되는 노이즈의 종류. 노이즈가 어떤 종류에 있느냐에 따라서 성능에 어떤 영향이 있지? 이런 건 아니죠. 4번. 잠재 표현의 개념 좋아요. 그걸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하고 어떻게 제거하지? 좋아요. 5번. 확산 모델의 구성 요소 파악하고 그 구성 요소들 아까 있었죠? 동그라미 1, 2, 3 어떤 기능하지? 좋아요. 그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11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이즈 생성기는 순확산 과정에서만 작동한다. 노이즈를 생성해서 넣어야 되잖아요. 빼는 케이스에서는 동그라미 3번만 쓰니까 얘가 맞는데요. 2번. 확산 모델에서의 학습은 역확산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아니죠. 학습은 순학산에서 하고 이 학습된 걸 바탕으로 역학산 과정에서 학습된 걸 바탕으로 응용하는 거죠. 3번 이미지 연산기와 노이즈 예측기는 모두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 확산 이미지를 출력하는 거는 이미지 연산기가 하는 거죠. 4번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킬 때는 예측된 노이즈가 정답으로 사용된다. 예측된 노이즈가 아니고 실제 노이즈가 정답인 거죠. X. 역확산 과정에서 단계가 반복되죠. 그럴수록 출력되는 확산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라 점점 비슷해지겠죠. 이거 너무 쉽잖아. 뭐야? 12번 잠재 표현에 대한 설명이죠. 잠재 표현은 뭐였어요? 어떤 노이즈가 들어갔겠거니 하고 추측해낸 그 값이죠. 누가 하는 거죠? 동그라미 3번이 하는 거였죠. 동그라미 3번 누구였죠? 이미지 예측기였나요? 노이즈 예측기. 죄송합니다. 노이즈 예측기. 자,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잠재 표현의 수치들을 조정하면 여러 이미지 혼합 가능하다고 나왔고요. 역확산 과정에서 잠재 표현 2번입니다. 그 잠재 표현이 다르면요 예측되는 노이즈가 다르죠. 당연하죠. 예측되는 노이즈 자체를 구현한 게 잠재 표현이니까요. 3번 확산 모델의 학습에는 잠재 표현을 구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번 잠재 표현은 이미지에 더해진 노이즈의 크기 또는 분포 양상에 따라 당연히 다른 값이겠죠. 노이즈의 생김새에 따라서 당연히 다른 값이 나올 텐데 노이즈의 생김새가 그런 것들에 관계없이 항상 같은 게 나오면은 이렇게 계산할 필요도 없죠. AI 모델이 필요가 없겠죠. 5번 잠재 표현은요 노이즈 예측기가 원본 이미지를 받아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한 결과다. 원본 이미지를 받는 게 아니고요. 원본 이미지가 아니고 확산 이미지죠. 확산 이미지를 받아서 여기서 이게 있었겠거니 하고 특성을 추출한 거예요. 그게 바로 잠재 표현이다. 그러니까 얘가 틀려서 5번이 답입니다. 굉장히 쉽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는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A단계는요 확산 모델 과정 중 하나라고 합니다. 기억은 원본 이미지고 니은은 확산 이미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보이죠. 노이즈가 들어가 있으니까. 디귿은 노이즈 이미지, 노이즈 겁나 많이 낀 거 최종 단계잖아요. 가는 이미지가 A단계로 입력되는 부분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나는 이미지가 A단계에서 출력되는 부분이라고 하네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이미지가 A 단계로 어떤 특정한 단계로 입력되는 부분. 좋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가에게 1번 가에게 기억을 입력을 딱 해봅니다. 가에게 기억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A 단계의 이미지 연산기에서는 기억에 노이즈를 더하겠군. 이거 뭐 고르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죠? 깜짝 놀랐네. 가의 기억이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A 단계에 이미지 연산기. 이미지 연산기는 뭐였죠? 출력하는 역할을 했죠? 노이즈를 갖다 끼우고 그래서 노이즈를 더하겠군. 그렇죠. 나에서 디귿이 출력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A 단계의 노이즈 생성기에서는요 생성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에 노이즈 생성기에서 생성된 노이즈를 이미지 연산기에서 확산 이미지에 이렇게 더했겠죠. 그러니까 니은에다가 척 끼워가지고 이제 디귿이 나왔겠죠. 3번 순확산 과정 점점 짙어지겠죠. 그럼 노이즈가 그 과정에서 가에서 니은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뭐 나에서는 디귿이 나오겠죠. A 단계의 노이즈 예측기에서 예측한 노이즈가 A 단계에서 이제 예측을 합니다. 그 예측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에 입력이 돼요? 아니죠. 예측한 노이즈가 입력이 되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거는 뭐예요? 생성된 노이즈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 정답이 아니지. 뭔 소리예요 이게. 4번 역확산 과정 반대 과정이면은 점점 옅어지겠죠. 디귿 니은 기억 순으로 가겠죠. 가에다가 디귿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빼내야죠. 뭘 빼낼까요? 당연히 이 노이즈 예측기가 추측한 그 친구를 빼내야겠죠. A단계 이미지 연산기에서는 디귿에서 노이즈를 빼죠. 당연히. 크게 문제 없죠? 예, 제가 지문에서 안 짚었는지 지금 갑자기 조금 쌓여서 그런데 한 번만 이 부분만 짚어줄게요. 노이즈 예측기가, 그러니까 역학산에서 노이즈 예측기가 예측을 하면요 이 노이즈를 빼는 역할을 하는 거는 이미지 연산기입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5번 역학산 과정에서 나 마지막에 출력되는 데서 니은이 나와버렸어요. 가운데 친구가 나왔죠. 그러면 역학산이니까 디귿에서 왔겠죠. A단계의 노이즈 예측기에서 예측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에서 입력이 되었으니까 연산기가 거기서 빼냈겠죠. 그러니까 5번도 맞는 내용.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쉬운
과학기술 지문이 출제가 되어서 다행이기도 하고 오히려 등급컷에 영향을 미쳤을까봐 걱정도 되네요. 네, 고생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지문이네요. 그 비문학에서 25학년도 수능 마지막 지문 한번 비문학 마지막 지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자, 리프킨은 인물이 나오네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사람들끼리 이제 얘기하는 그런 상호작용 속에서 자기 표현은 본질적으로 연극적이고 표면 연기와 심층 연기로 이루어진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표현은 크게 표면 연기가 있고 심층 연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표면 연기는 뭐냐? 1번이죠. 내면의 자연스러운 감정보다 의례적인 어떤 형식에 집중해서 연기하는 거예요. 심층 연기는요, 내면의 솔직한 정서죠. 솔직한 정서를 불러내는 거예요.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주목한 리프킨은요, 가상 공간에서 더 활발하다. 이것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진다. 가상 공간의 특성에 주목한 연구자들은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고유한 존재로서의 위상을 뜻하는 자기 정체성. 잠깐만요. 이 자기 정체성이라는 개념, 이거는 뭐래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고유한 존재로서의 위상.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의 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자기 정체성이죠. 이게 가상 공간에서 가장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가상 공간에서는요, 익명성이라는 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현실에서 위축되는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다른 자기 정체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아울러 현실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감추고 다른 인격체, 그러니까 적극성도 있었고요, 다른 인격체라는 특성도 있고요. 그래서 공격적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이버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버 폭력으로 이어서 가네요. 사이버 폭력과 관련해서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 등의 공격이 있을 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이버 폭력에서 인터넷 아이디만 알 때 법적인 책임에 대한 퀘스천이 있었다. 이는 인터넷 아이디가 사회적 평판인 명예의 주체, 이 인터넷 아이디가 명예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가? 이걸로도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네요. 인터넷 아이디의 명예 주체성을 인정하는 입장, 이거 인정하는 입장 1번이죠. 이거는 일원적, 하나의 의미를 갖고 고정적인 게 아니고 현실의 세계와 가상 공간에 걸쳐서 존재하고 상호작용하는 복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인정하는 거는요, 이러한 가상 공간 안에 있는 이 인물, 여기서만 내가 따로, 여기는 나와 여기는 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얘네들이 이렇게 상호작용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이론적이지 않고 걸쳐 존재한다. 현실과 가상 공간에 걸쳐 존재, 상호작용한다. 이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의 자기 정체성 또한 개인의 자기 정체성의 일부니까 인터넷 아이디의 명예 역시 보호되어야 된다. 이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입장 2번이죠. 이 입장에서는 이 자유롭게 생성 변경 소멸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인터넷 아이디는요, 개인을 가상 공간에서 구별하는 장치에 불과하다라고 본 거예요. 아이디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인터넷 현실에서의 성명과 달리 그 사용자인 개인과 동일시될 수 없고 사람이 아니니까 명예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구별하는 장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일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 3번 대법원은 뭐라고 했을까요? 실명을 거론한 경우는 물론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실명 거론 또는요 제3자가 알 수 있는 경우, 이 두 가지 케이스는요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를 수용한 헌재에서는, 헌재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거를 수용을 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용한 헌재에서는 인터넷 아이디와 관련된 명예훼손 모욕 사건의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결정에서 다수 의견은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없으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걸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이디만 있는데 그 사용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제3자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3자가 알 수 없잖아. 아이디만 알지. 아이디만 알 수 있을 뿐 제3자가 알 수 없어. 그래서 성립하지 않아. 반면 소수 의견도 있었는데 이거는 뭐냐? 가상공간, 이 인터넷 아이디는 가상공간에서의 성명 아니야? 그러니까 제3자의 인식은 법적 근거의 근거가 아니야. 법적 책임의 근거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의견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됐죠? 크게 어려운 내용 없었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4번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먼저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1번 심층연기는요. 기억나세요? 여기 나왔었죠? 심층연기 2번이었죠. 여기서 나왔던 얘죠. 얘는요 어떤 거였어요? 솔직한 정서였죠. 내면의 진솔한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 형식에 집중하는 거는 1번이었죠. 그래서 X. 2번 리프키는 현실보다 가상공간에서 자기 표현이 더욱 왕성하죠. 사람들이 자신을 숨길 수도 있고 이런 얘기 했었죠. 3번 가상공간에서 개별적인 것, 쪼개진 개별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아바타는요 사이버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4번 익명성은요 가상공간에서 자기 정체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가상공간의 특성이었고요. 5번도 가상공간에서의 자기 정체성은요 현실에서의 자기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둘 다 타인과의 관계, 상호작용에서 드러나는 것들이었죠. 기억과 니은 한번 찾아볼까요? 기억은요 인터넷 아이디의 명예 주체성을 인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인정하는 입장이었는데 어떤 거였어요? 야 걸쳐 있잖아 현실이랑. 그리고 상호작용하잖아. 그러니까 명예 보호돼야지. 인정하지 않아요. 야 그거 구별장치에 불과해. 왜냐면은 막 소멸하고 변경하고 생성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동일시할 수 없어. 그래서 기억의 케이스는 인정하는 입장이었죠.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 달리 자기 정체성을 단일하고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현실과 가상에 걸쳐 있는 이론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틀렸고요. 기억은 니은과 달리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공격을 그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봤죠. 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정체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개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본 거니까요. 니은은 3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 그리고 현실 세계의 자기 정체성이 상호작용한다. 이거는 얘네가 순서가 바뀌었죠. 4번 니은은요 기억과 다르게요 인터넷 아이디는 복수 개설이 가능하므로 여기까지는 니은이 한 말은 맞죠. 자기 정체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다. 이거는 오히려 기억의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다. 5번 기억 니은 둘 다 인터넷 아이디마다 개인의 자기 정체성이 다르다고 보겠군. 개인의 자기 정체성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인터넷 아이디마다 자기 정체성이 다르다라고 볼 수는 없죠. 이거는 어떤 인물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뭔데요?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다양하게 어떤 상황마다 다양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 다른 행위를 하는 나의 모습, 그 각각의 자기 정체성이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는데 인터넷 공간에서 특히 다양하다라고 했죠. 근데 아이디마다 꼭 자기 정체성이 다르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둘 다 마찬가지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17번 문맥 문제는 안 볼게요. 네, 오류가 있어서 잠깐 튕겼어요.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땡땡 인터넷 카페 이용자 A는 스몰 a, B는 스몰 b, C는 스몰 c라는 아이디를 사용한다. 좋아요. 되게 단순하게 쓰네요. 박사 학위 소지자인 A는 땡땡 전시관의 해설사이고 B는 같은 전시관에서 물고기 관리를 혼자 전담한다. 이 전시관의 누리집에는 직무별로 담당자가 공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땡땡 전시관에서 A의 해설을 듣고 A의 실명을 언급한 후기를 카페 게시판에 올리자 다음과 같은 댓글이 달렸다. 그럼 이 A라는 거는 실명이죠. 근데 얘는 누구였어요? B라는 사람의 것이었죠. B는 뭐였죠? 물고기 담당이었죠. A가 박사인지 의심스러워. A는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모욕을 좀 뭔 시키 저 시키 이런 거였겠죠. 그러면 A가 이제 하는 거죠. 땡땡전 시간에서 물고기 관리하는 B는 뭐야 싸우네요. 와우. 그리고 C는 게시판 분위기를 흐리는 A는 하고 얘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가나다랑 이제 연결을 해봐야 되는데 가나다를 다시 앞에서 찾아볼게요. 어이구 다 날아갔네요.
이거 안타깝네. 뭐 사실 뭐 필기는 앞에서 다 했겠죠. 가는 대법원이고요. 대법원은 이거 아까 필기가 좀 남아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대법원은 뭐라 그랬어요? 실명을 거론한 경우 또 제3자가 알 수 있는 경우, 이 두 가지였고요. 그리고 나는요, 다수 의견은 어떤 내용이었죠? 아이디만 알지 사용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없다면은 상관없다. 그러니까 제3자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누군지. 소수 의견은 아이디만 성명과 같은 기능하니까 제3자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가나다였죠. 가나 대법원이죠. 자, 1번. 자,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1번. 가는요, 대법원이죠. 대법원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그 두 가지였죠. 실명을 거론하거나 유추 가능하면. 가는 B가요, 물고기 관리자가 가해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맞나요? A라고 언급을 했으니까 가능하죠. C는 가해자로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게시판 분위기를 흐리는 A는 나쁜 놈의 새끼. 왜요? 누군지 얘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맞는 말이죠. 2번. 나는요, B가, 나는 누구예요? 그 다수 의견이었죠. 다수 의견. 누군지 밝힐 수 있어야 돼, 제3자가. 알 수 있어야 돼, 제3자가. B가 가해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끊어볼까요? 누군지 말했으니까 져야겠죠. 남들이 알 수 있으니까. A는 가해자로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거는 틀린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죠. 누리집에는 직무별로 담당자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유추가 가능해요. 물고기를 관리하는 누구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제 수능에서 굉장히 단순한 트릭을 냈네요. 정답은 2번. 3번. 가와 다는 A가 가해자로서, 이거는 소수죠. 그래서 아이디만 공개되어 있으면 무조건 법적 책임 집니다. 그래서 둘 다 책임져야 된다라고 보겠죠, 대법원도. 왜요? 이 사람이 B가 누군지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4번. 나와 다는요, 소수와 다수죠. B가 가해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돼? 라고 물어봤을 때, B라는 인물은 A에 대해서 지금 대놓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져야죠. 가나다가 C가 가해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 자, C라는 데에서 이 A라는 인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았죠. 그래서 가의 입장에서는 직접 거론하거나 유추가 가능해야 되는데, 가의 입장에서는 안 져도 돼. 나의 입장에서도 그 누군지 알 수 없으니까 아이디만 하니까 안 줘도 돼. 다는요, 져야지. 아이디가 곧 이름인데. 그러니까 모두 같지는 않겠건 맞는 말이 되겠네요. 됐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 마지막 지문까지 잘 살펴봤고, 이번 수능 고생 많이 하셨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수능까지 열심히 달려볼 수 있도록 합시다. 고생했습니다. 원진구 최고의 국어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